아직 자리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시간이 9시 반까지밖에 없다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서 자, 7페이지 가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의, 갑이 소유하는 X 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뭐 다 아시는 얘기. 자, 물건 파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물건 파는 사람. 매도인, 매도자. 똑같은 말이죠. 물건 사는 사람. 자, 그러면 이때 갑과 을은 뭘 사고 팔았죠? 토지를 사고 팔았어요? 토지 사고 팔았어요? 제가 지금 공부 많이 하셨네. 토지를 사고 판 게 아니야. 실제로는 토지 사고 판 게 아니에요. 토지의 소유권을 사고 판 거예요. 정확하게는. 자, 왜 그러느냐, 이게 여러분이 법학을 하지 않은 분이라면, 일반인이라면 그냥 토지 사고 팔았다라고 해도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법학을 하는 이상은 X 토지를 사고 팔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 그러느냐, 563조를 가보세요. 나중에 563조. 여기 이제 매매의 의의에 대한, 매매라는 계약에 대해서 매매 계약의 의의가 뭐냐, 매매 의의에 대한 규정인데 뭐라고 되냐면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도 물건이란 말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X 토지의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럼 X 토지는 뭐죠? 말 그대로 물건이에요. 이거 물인 거예요. 물. 목적 물입니다. 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뭐냐 하면 X 토지의 소유권 이전인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급부라고도 합니다. 이 핵심이니까. 이 매매 계약의 핵심이니까. 대신에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대금, 1억 원. 이거를 이제 대금, 대가라고도 하고요. 반대급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급부, 반대급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급부 사이에는 서로 하나의 계약에서 나온 서로에 대한 권리 의무죠. 그래서 이거를 결련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에 기초한 결련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갑과 을 중에 누가 채권자예요, 여러분? 을이 채권자다. 왜 이렇게 자신 있지? 이상한데? 갑은 채권자가 아니에요, 그럼? 그럼 누가 채권자고 뭐 할 때는 둘 다 을해야지. 왜 을이라고 그래요? 둘 다죠, 둘 다. 그렇죠? 왜? 이 매수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채권자 맞죠? 갑은요?
1억 원을 달라고 해서 권리 갖고 있잖아요. 얘도 채권자잖아. 얘도 채권자 맞아요. 얘가 채권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만 이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법률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돈이 흔합니까? 물건이 흔합니까? 돈이 흔하지. 물론 여러분 주변에 돈이 없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있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돈이 흔해, 물건이 흔해? 돈이 흔한 거예요. 돈은 찍어내면 돼, 그냥. 그렇잖아요. 어? 뭐가 더 희소하다? 이게 더 희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자는 거야. 이걸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일단은 약속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얘를 채권자, 얘를 채무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갑이 채권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법전을 펼쳐할 때, 그 다음에 교환을 서술할 때 이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약속을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이게 실제로 반영된 게 뭐냐면은 우리 민법 537조를 보시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537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거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갑이에요, 갑. 왜냐면 을도 분명히 돈에 대한 채무자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에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규정한 537조는 이걸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거다. 갑을 전제로 써놓은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537조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토지가 예컨대 뭐 국가에 수용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을의 입장에서 뭐가 되죠? 소유권 취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계약의 목적, 급부를 실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을이 갑한테 채무불이익을 물을 수 있겠어요? 못 묻죠. 왜 국가에 수용당한 거니까. 국가가 강제 뺏어온 거란 말이야, 이게 상황이. 그러면은 갑한테 뭐가 없어? 고의 가실이 없잖아, 이거는. 그렇죠? 만약에 갑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과실이 있어, 없어? 있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거니까 채무책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국가가 수용했다는 얘기는 갑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을이 갑한테 채무책임 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갑한테 매매대금 줘야 돼? 안 줘도 되죠.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그걸?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자, 3월 1일 계약했어요. 그 다음에 뭐 중도금 4월 1일, 5월 1일 잔금 이렇게 뭐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이날이 이제 계약한 날. 그 다음에 이날이 이해하기로 한 날. 이때가 이제 중도금 주는 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2월 1일 날 국가가 수용했어. 그럼 3월 1일 날 그 토지는 이미 갑의 소유가 아니지. 그럼 갑이 이런데 팔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럼 갑은 이때 수용됐을 때는 자기 토지도 잃고 돈도 잃어요. 물론 수용 보상은 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건 다른 문제잖아. 일단 보상금은 빼고 갑은 토지도 잃고 을한테 매매대금도 못 받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국가 수용된 시점을 요 중간에 가져갈게요. 3월 1일 이후 5월 1일 이전. 요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537조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을이 돈 다 주고 소유권 이전 받았어요. 근데 5월 2일 날 수용됐네? 그럼 을의 입장에서 뭐가 돼요? 땅도 뺏겨 국가에. 돈은 줬는데 이미. 그러니까 3월 1일 이전이 되면은 갑이 이 급부와 반대급부에 대한 모든 불이익을 입게 되고 5월 1일 이후로 가게 되면은 을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모든 이익을 다 잃게 돼요. 그럼 이 중간 어떨 거냐? 이 문제 생기거든요. 자, 이 중간 시점 3월 1일서부터 5월 1일 이전 시점 누구 소유죠? 갑 토지는 갑 소유죠. 그러니까 목적물은 당연히 그 목적물에 발생한 불이익을 누가 부담해야 돼? 갑이 부담해야 돼. 그 다음에 요
반대급부 누가 부담해야 돼? 그 급부 누가 부담해야 돼? 이 3월 1일부터 5월 1일 요 중간에는 누구한테만 요 급부가 있어요. 급부 이익이 있어요. 을한테만 있잖아. 당연히 을이 부담해야지. 그다음에 반대급부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생기는 거야 이게. 이게 실제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일 이전이라면 갑이 대금 못 받으니까 가입부이 부담하는 거고 5월 1일 이후라면 을이 대금 준 이후니까 을이 불이익을 부담하는 게 되거든요. 그럼 중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결정을 한 거죠. 537조에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가 누구야? 갑. 갑이 그러니까 대금에 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돼요. 이미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거죠. 여기. 그래서 요 위치를 잘 보시면은 목적물에 대한 부분과 급부에 대한 부분은 서로의 이익이 명확하게 확인돼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 반대급부는 시점을 나눠버리면은 달라지거든요. 이게 상황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자라는 약속을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지금 매매 계약을 했고 물건을 산 사람이 을이고 물건을 판 사람이 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매수인이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은 B한테 넘기라고 해요. 요새 이제 등록이죠. 바뀌었죠. 등록이라고 상관없습니다. 등기의 등록을 B한테 이대로 달라고 합니다. 자, 가서 갑이 얘한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 매매계를 한 사람은 누구죠, 여기서? 그러면 매매계를 한 사람 을이 했죠. 그럼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매수인이에요. 갑은 노대로 치고 있다. 을과 B 중에 을이에요, B예요. 당사자는.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법률 행위를 매매계약을 누가 했느냐, 즉 법률 행위자가 누구냐의 문제하고 법률 행위의 당사자의 문제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자, 이럴 수 있죠. 이 을이 자기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얘한테 명의탁을 해요. 그래서 이 B에게 등기가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당연하고 이게 죄송합니다. 명의신탁 물건 보고 공부하신 지 오래됐으니까 명의신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전형 명의신탁 있고 3자가 명의신탁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이 있어요. 이전형 명의신탁은 뭐냐면 갑과 을 사이에서 갑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소유권을 명의신탁을 통해서 넘기는 걸 얘기해요. 이게 이전형 명의신탁이에요. 그 다음에 3자가 명의신탁은 저기 나온 저겁니다. 을이 매수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이렇게 B한테 넘기는 거. 그러니까 매수인은 을인데 등기를 B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B가 얘한테 명의신탁을 해요. 가지고 이 을이 등기도 받아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등기가 B한테 오는 것이 3자 명의신탁. 그다음에 등기가 을한테 가는 게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나뉩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3자가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혹은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의신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매수인은 누구냐? 당연히 을이죠. 즉 법률 행위자가 누구냐? 을입니다.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역시 을입니다. 을이에요. 그럼 이 B는 매매계약을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 등기는 유효야 무효야? 무효예요. 무효. 원래는 무효예요. 이게 왜? 갑으로부터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만한 원인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옛날에 가능했냐면은 갑이 을한테 판 다음에 을이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을이 명의탁을 해가지고 B한테 넘기는 거. 이거는 과거에는 가능했었거든요.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게 가능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전의 명의탁이었어요. 갑이 약부터 등기를 을한테 넘기는 거. 이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과거에 여기에 맞춰보면은 을이 등기했다가 B한테 명의탁을 넘기는 거니까 B가 등기를 가질 수 있는 원인 행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보통은 탈세 목적, 투기 목적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근데 부동산 실명법을 논외로 쳐버리면 이때 B가 부동산 실명법을 논외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명의상 유효라고 존재하면 쉽게 얘기해서 유효라고 존재하면 이 B는 등기를 가질 수 있는 법적 원인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죠. 왜? 갑과의 관계에서는 없지만 을과의 관계에서는 있거든. 이게 상황이 이게. 그렇죠? 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효하다고 치면은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뭐가 되느냐? 이 B에게 법률행위의 효과가 기속됩니다. 효과. 그러니까 법률행위 당사자하고 효과가 기속되는 사람하고 이게 분리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당사자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소송을 한단 말이야. 소송을 하게 되면은 늘 원고 피고 얘기하죠. 원고 피고 얘기한단 말이야. 원고가 누구 피고가 누구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도 결국은 민법에서 말하는 이 당사자 개념이 연장되는 거예요. 당사자 개념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을이나 B 중에 누가 당사자가 되느냐, 누가 그 기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권리의 원고가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누가 원고냐 결정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 점을 일단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좀 머리가 아플 텐데, 이 우리가 민법에서는 이제 당사자라는 말을 쓰고요, 소송법에 가서 당사자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원고 피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법률 행위 효과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냐,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근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 법률 행위의 효과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게 원칙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분리되는 경우가 생겨요. 분리되는 경우가. 명의탁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대리가 그래요. 대리. 을이 본인이고, 죄송합니다. B가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 경우. 요것도 분리됩니다. 이게. 그래서 원칙은 법률행위를 한 사람과 법률행위의 효과를 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분리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리라든지 명의신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요 효과 기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당사자를 판단 다시 해야 돼요. 상황이. 원고 피고가 특히 원고에서 달라지겠지. 그것이 포인트라는 거를 이제 일단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7페이지 가보세요. 또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어요. 7페이지 계속입니다. 그 첫째 매백에 성립했는가라는 건데, 이 7페이지 중간에 성립했는가라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성립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당사자가 누구인가하고 목적이 뭔가, 이게 제일 핵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은 A로부터 A 소유의 익수에 대한 관리 및 처벌을 위탁한 사람이었고, 이게 요걸 반대로 해놨네 제가. 이 위탁계 기초에서 위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획을 세워놨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매도인은 갑인가 A인가? 그 결국 매도인 누구냐라는 문제.
매수인이 누군가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실제로는 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도 결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갑과 을의 의사이고 특히 을이 누구를 매도하려고 생각하고 계약에 임하는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된다.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매도인이 누구냐 확정할 수 없다면, 즉 주어진 합치가 결여되었다면 매매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다만 갑을 A의 대리를 볼 수 있다면 A가 매도인이 된다. 이는 그 대리제 도로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해놨죠 제가. 그래서 이제 대리만 예로 들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문제가 선행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소송으로 가서 원고 피고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떨까요, 여러분? 을이 매매에 가면서 나 B인데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자기가 B라고 얘기했어요. 갑하고 매매 계약하면서. 그리고 매매 계약서 쓸 때도 B 이름을 썼어요. 그럼 매수인 누굴까요? B가 될까요? 을이 될까요? 을. 아니, 저 읽었잖아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 읽었잖아 지금 저거 좀 전에. 당사자의 의사. 갑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갑이 을이 와가지고 나 B인데 그러는데 갑이 이미 을인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누가 매수이냐? 을이 돼야지, 그렇지. 그게 바로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공학론 수업할 때 맨날 하는 건데, 그 법률 얘기할 때 해석할 때도 많이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여기가 갑이 홍콩 사람이야, 여러분. 그 다음에 을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인입니다. 홍콩인이고. 여기는 근데 현재 홍콩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홍콩에 여행 왔어요. 여행 와가지고 이제 홍콩을 관광을 하다가 갑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갔어요. 갑이 이제 물건을 여러 개 팔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엑스라는 물건이 딱 눈에 띈 거야. 그래서 나한테 얼마입니까? 뭐 가격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입니까? 영어로 했겠죠 당연히. 한국말로 안 합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자, 영어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0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을이 오케이 해가지고 몇백을 한 다음에 이제 포장해가지고 이제 갑이 엑셀 넘겨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10불 줬는데 이 사람이 10불 얼마 줬느냐? 이 10불을 홍콩 달러로 준 거야. 홍콩 달러로 줬어요. 그리고 갑이 더 달라고 그래. 왜 그러느냐? 홍콩 달러와 US 달러가 똑같은 달러 표시를 쓰지만 화폐 가치 차이는 크죠. 네. 한 9배, 8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10배 정도 차이 나는 가정해 보면 실제로 홍콩 달러로 한다면은 100% 정도 돼야 돼요. US 달러로 하면은 10불이면 맞는데 가져갈게요. 지금 아마 9배 정도 될 겁니다. 8배, 9배 사이인데 홍콩 달러로는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그리고 당연히 갑이 이렇게 얘기한 건 이유는 왜 그러느냐? 내가 10불을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 와서 영어 쓰고 있고 세임도 백인이고 그러니까 where are you from 물어봤겠지.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 달러로 얘기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여기가 어디예요? 홍콩에서 거래한단 말이야. 홍콩에서 얘기하니까 거래하니까 홍콩 달러로 얘기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 자, 여기서 이렇게 주니까 갑이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콩 달러로 친다면은 90불을 홍콩 달러로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러려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 갑과 을의 계약이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자, 성립하려면 아까 저기 써놓은 것처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의사의 합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갑의 의사는 X 물건을 10분에 파는 거죠. 을의 의사는 X 물건을 10분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10분이면 10분만 맞추면 돼요. 자, 갑의 의사는 이게 달러가 무슨 달러였어요? 미국. 그거였잖아요. 을의 의사는 홍콩 달러였단 말이야. 달러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개가 일치하고 있어요?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일치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합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그럼 계약을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면 매매 대금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을이 X를 받았습니다. X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풀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약이 성립했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지금 이거는 홍콩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달러를 얘기할 때는 어느 나라 달러를 얘기하죠? 우리 상식이? 미국. 그렇죠. 우리 상식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US 달러가 상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잘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행 내지 관습을 고려하게 되면 이거는 을이 뭐 한 거야? 달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야. 그럼 을은 뭐가 되느냐? 착오에 빠진 거야. 착오에. 을은 착오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게. 즉 을이 착오에 빠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을은 자기는 홍콩 달러의 의미를 사용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갑한테 무슨 의미 전달된 거예요? US. 자기가 갖고 있는 실제의 효과 의사와 자기의 표시 행위가 두 개가 불일치하지. 이거는 착오예요, 착오. 이거 착오예요. 근데 위에 여기 보시면 갑은 애초에 US 달러의 의미로 달러 표시를 사용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자기의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뭐가 돼요? 일치하고 있어요. 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애초에 달러의 의미를 홍콩 달러의 의미를 가지고 홍콩 달러로 표시한 거죠. 그 얘도 효과사 표시가 일치한 거야. 그런데 가로로는 일치하고 있는데 세로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관행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로로 일치하지 않게 돼버리죠. 이건 뭐가 되느냐? 착오. 이게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착오라는 건 어디 규율하고 있느냐? 우리 민법 10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09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 109조는 착오에 기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성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립을 전제로 이제 효과의 문제 가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드릴 건데 원래는 순서가 성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 따져야 돼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성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본다면 많지 않아요, 그게. 근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당사자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홍콩 달러, 미국 달러 문제도 그렇고 이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립이 됐다는 전제하에 이 법률행위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돼.
그때 들어오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착오, 취소 요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107, 108, 109, 110조에서 말하는 의사표시 하자 문제 그러니까 107조 비진이 표시 108조 허위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양박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목적의 원시적 불능이라든지 목적의 사유소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유들이 쭉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 생각해 보면 계약은 성립하는 게 일반적이죠.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어요. 계약은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효력이 유효한 게 또 일반적인 게 있죠. 당연한 얘기로. 이게 원칙이란 말이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게 생길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무효 취소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결국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 이게 뭐죠? 원칙이야. 이게 원칙인 거야, 여러분. 이게 뭐야? 예외인 거야, 결국은. 그럼 시험에서 이거 내겠어, 이거 내겠어. 이거 내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들이 늘 107, 108, 109, 110조 밑부터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 무지 나오잖아. 주구장창 나오잖아. 그때 말로. 왜 내겠어? 그게 예외니까. 시험 계속 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예들은 많이 쌓여있죠. 그런데 이 취소의 사유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소의 사유는 착오뿐만 아니라 우리 입법 3개밖에 없어요. 행위, 제한 행위 능력, 행위력이 없는 경우, 착오, 사기 강박. 이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효 사유는 107조 단서, 108조 뭐, 그 다음에 뭐 반사일서 행위라든지 불공정 법률 행위라든지 원시적 불능이라든지 뭐 등등 백상조 등등등 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근데 불성립은 실제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엔 많이 안 나와 이거는요. 왜? 실제 판례가 많지 않거든. 거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쪽은 판례가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이거 위주로 시험 문제 내는 거야. 여기는 아주 가끔 나와요. 이건 아주 가끔 시험 나올 때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뭐 이런 것도 거기 제가 강의 안에 써놨으니까 시간이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시간은 없네요. 그러면 욕 먹어요 제가. 이거 그거는. 자, 답이 x, y, z 중에 x를 매매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죠.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거죠. x, y가 이제 갑이 소유한 토지인데 그 중에 이제 을이 x 사기로 합의했어요.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y를 기재한 거야. x를 사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갑의 의사, 효과 의사, 을의 효과 의사 다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갑의 표시행위, 을의 표시행위 y에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갑과 을은 x를 매매한 거야, y를 매매한 거야? 교과서 미법토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 다 했잖아. 미법토 시간 하지 않으셨나? 다 까먹었죠. 이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네, 그래, 표시부에 맞죠. 그러면은 뭘 매매했다고 얘기해? 그래. x를 매매했다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무슨 얘기 했냐면은 갑의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가
그다음에 의뢰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가 이게 서로 일치하는 경우 요거는 의사 표시 하자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요게 불일치한다라든지 요게 불일치한다라든지 하게 되면 뭐가 될까 이거는? 이거는 계약의 불성립이 돼. 주관적 합치, 당사자의 합치가 없는 거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상황은 자기의 효과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건 아까 뭐라 했어 제가? 착오라고 그랬죠. 착오.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는 갑의 입장에서 착오가 있는 거고 을의 입장에서 착오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둘 다 착오가 있는 거야. 그런데 당사자의 효과 의사가 적어도 어디에 합치돼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일치돼 있잖아. 여기에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무의로 돌리는 것보다는 유효하게 솔직히 낫겠지. 그래서 오표시 무의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계약이 X에 성립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로 세로 이거 잘 확인해 보세요. 항상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팁을 하나 드리는 거니까 그걸로 한번 보세요. 그 10페이지 아래 그런 얘기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8페이지 가 보시면 예. 중간에 둘째 매매 계약은 유효한가? 그러니까 유효하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그렇죠? 그다음에 셋째, 그 매매 계약이 이제 유효하다. 성립도 됐고 유효하다. 그럼 이제는 당사자의 뭘 얘기를 해야 돼? 권리임을 얘기해야 돼. 그때부터 당사자의 권리 그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혹은 매매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안 생겨요?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안 생겨요. 자, 이런 예도 있어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런 것들도 아주 당연한 건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야 이게. 갑과 을이 X 토지를 매매했어요. 1억 원에 매매 체결했습니다. 근데 갑이 이 토지를 A에게 전매했어요. 아니 다시 팔았어요. 재매매를 했어요. 대금을 더 주니까 팔았겠죠. 그래서 A한테 2억에 팔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등기가 넘어갔다고 친다면 을이 갑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중매매죠? 그 유명한 이중매매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원칙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 토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였다. 그리고 이 갑이 토지 거래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허가받기 전이라고 합시다. 허가를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나온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 똑같이 갑이 A한테 매매하고 여기에는 거래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허가를 받다고 하면 안 되겠다. 일단 그냥 매매해서 등기 넘겨줬다 가져갈게요.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다고 해야 되겠네요. 가지고 봅시다. 자, 이 경우에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청할 수 있을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의 토지 거래는 원칙적으로 여기 허가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원칙으로 다 못하게 막아놓는 거야. 금지하는 거야.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을 때만 허가라는 걸 해줘요. 면허라는 건 이제 우리가 그 특별하게 면제와 허가를 붙이는 건데 그건 자격증을 전제해서 면허라는 걸 주는 거고요. 허가라는 거는 원칙으로 다 금지시켜놓고서 극히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해 주겠다. 이게 허가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많이 지적을 합니다. 이게 투기지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여기는.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
토지 거래 허가구에서 허가 전에 거래는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 그러니까 무효란 얘기는 갑과 을 사이에 이 매매 계약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이게. 없으니까 갑이 A한테 매매하고 허가 받아 등기부터 하더라도 을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이 소유권 청구권의 목적 실현을 갑이 제3자에게 매매함으로써 이중 매매함으로써 목적 실현을 불가능을 만들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매매 계약이 무효면 여기서 이 권리도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계약이 무효니까. 서로가 서로의 권리 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가 있느냐? 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줄 의무. 그거만 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손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왜? 갑은 체불이 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지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이게 빠지면 이 매매 계약 그대로 유효하잖아. 유효하면은 당연히 A한테 전매하면은 을에게 소유권 주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목적 실현을 갑이 막은 거지. 손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지. 그게 원칙이야. 근데 계약이 무효면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그걸. 그래서 무효란 말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둘째 얘기고 8페이지 셋째 이제 매우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제 유효하다면 이제 갑과 을 사이의 권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효해야지만 채무불이행 얘기할 수 있어요. 유효해야지만. 나머지는 또 한번 보시고 또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9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9페이지의 넷째 매매 계약의 목적과 목적물은 무엇인가 설명해 드렸지. 네, 그 다음에 다섯째 채권과 물권의 차이.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알 것이라고 전체하고 넘어갈게요. 다섯째 여섯째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인행위 무인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뭐 할 시간도 없고 시간상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법을 접하는 이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 물론 다 아시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체계를 잡아가야 돼요. 개념과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법학마다 달라요. 법률마다 달라요. 헌법에서 또 필요한 용어와 개념이 다르고 민법에서 필요한 용어 개념이 다르고 미사소법에서 또 달라지고 형법가 달라지고 행정법가 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제 모든 것의 출발점 민법이에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주어진 그 용어나 개념들이 살짝 변형되면서 새로운 용어나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들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다음에 소속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늦게까지 들어주시나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정말 예상하지 못한 행사에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사진 찍으라. 앞으로 이동해 주십시오.